움베르토 에코가 쓴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근대편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14년에 출간되었으며 오늘 낭독할 문장은 2019년 아르테에서 윤병헌이 옮긴 글입니다. 온서의 제목은 Storia della filosofia all'età moderna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장 지속과 단절 15세기 서문 르네상스는 흔히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동시에 근대적 감성이 시작되는 시대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시대 구분은 늘 제론의 여지를 남긴다. 아주 일반적으로 페트라르카의 보카치오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 간주되지만 중세가 1492년에 마감된다는 또 다른 관점의 시대 구분을 받아들이면 거의 모든 르네상스 휴머니즘 사상가가 실제로는 중세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리오스토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인물들 역시 중세에 태어난 만큼 중세의 아들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는 과정을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과정으로 보는 관점 역시 잘못되었다. 중세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배한 시대로, 르네상스 시대를 플라톤의 사유가 재발견된 시대로 보는 관점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15세기에는 상당히 발전된 단계의 스콜라 철학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성찰과 해석이 등장했고, 이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아베로에스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통의 건재함을 또렷하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피코 델라 미란돌라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통일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중세를 신학의 시대로, 르네상스를 세속적인 가치가 승리를 거둔 시대로 보는 관점 역시 옳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는 피치노와 플라톤 아카데미의 노력으로 중세의 종교보다 훨씬 더 강렬한 형태의 종교 사상이 등장했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르네상스가 몇몇 형태의 중세 이성주의를 훨씬 더 뜨거운 신앙주의로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부각되기 시작한 분야 중의 하나는 문헌학이다. 비평적인 차원에서 고대에 비해 훨씬 더 치밀하고 유연한 번역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구축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근대적인 형태의 텍스트 비평이 중요한 문화적 특징으로 부상했고,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 철학자의 저서들을 완역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르네상스는 중세의 학자들이 문헌학적 평가 기준의 부재로 인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위 디오니시우스의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을 똑같은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였다.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에는 휴머니즘 정신의 도래와 함께 인간과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중세가 신중심의 시대였다면 르네상스는 분명히 인간 중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신을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종교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신과 세계의 중재자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레오나르도 브루니나 콜루초 살루타티가 쓴 철학책들, 무엇보다도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는 어떻게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는 왕좌로부터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부각시켰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많은 철학자들이 르네상스적인 새로운 감성의 탄생에 일조했지만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당연히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다. 그는 신 안에서 하나였던 것이 개별적인 사물들의 다양성 속에서 발견되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서로 상반되는 사물들이 세계를 초월하는 신 안에서는 오히려 일치를 이룬다고 보았다. 쿠자누스의 이러한 생각은 헤르메스주의 사상의 여러 측면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교부 철학을 특징짓던 획일성과 정체성의 이성적 탐구 자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아울러 쿠자누스는 세계의 무한함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무한한 세계는 중심이 도처에 있으며 테두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 왜냐하면 테두리와 중심이 고신이며 신이야말로 도처에 있는 동시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5세기는 중세와 르네상스라는 두 시대의 힘이 대립하는 동시에 조화를 이룬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철학적 사유가 새로운 세계의 등장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동시에 인쇄의 발명으로 인해 사유의 무한한 보급과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장. 근대의 탄생. 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역사의 시기 구분은 학문 분야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예술사에서는 라파엘로가 사망한 1520년을 르네상스가 끝나는 해로 보는 소수의 견해를 제외하면 1400년대와 1500년대의 상당 부분을 르네상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학사에서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르네상스가 최소한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로부터 시작된다고 간주하는 반면 철학사에서는 인본주의와 르네상스를 중세의 사상과 대별되는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명확한 구분을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르네상스의 철학적 사유는 사실상 1400년대에서 1500년대로 넘어오는 동안 시기 구분이 불가능한 몇몇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철학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철학적 사유에 피할 수 없는 성찰의 과제를 안겨준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이 과도기에 벌어졌다. 예를 들어 1492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유럽 문화의 새로운 문명과의 대조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베리아 반도의 해방은 유럽의 정치 상황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 주었고 에스파냐 영토에서 실행된 유대인 추방 정책은 남부 유럽의 유대 문화와 카발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543년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가 출판되면서 전통적인 우주관을 뒤엎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태양의 변방에 위치시켰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은 뒤이어 등장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당대에 안긴 문화적 폭풍은 지울 수 없는 흔적과 함께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식을 또렷하게 각인시켰다. 1517년에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이라는 충격 역시 당대의 신학과 철학 및 해석학의 기초를 뒤흔들며 개혁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었다. 물론 1545년에 트렌토 공의회와 함께 새로운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고 같은 시기에 예수회가 탄생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지진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찰의 과제에 응답하면서 토머스 모어나 에라스미스 같은 르네상스 철학의 주인공들은 현대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다양한 시대적 차원의 비교에 몰두했다. 1500년대를 전후로 유럽의 나라들이 좀 더 구체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당대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은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론을 정립하는 데 몰두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학자들이 인간과 우주라는 새로운 주인공들의 조화를 꾀했던 반면 이 과도기를 거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은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 임시적일 뿐이며 실패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세계와 견주기 시작했고 마키아벨리와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의 가르침처럼 실용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대하며 신학 없이 또렷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1500년대의 철학자들을 우리와 거리가 먼 존재로 느낄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혹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의 루리로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의 은유에 불과한 르네상스라는 말을 은유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마도 관건은 이 말이 내포하는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이루어지던 담론의 발전 또는 과거와의 단절이나 혁신, 혹은 세계의 구조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과제라는 확신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언급했듯이 르네상스의 정신은 프로메테우스의 정신이었다. 7장. 상식과 이성의 시대. 서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18세기는 계몽의 시대, 계몽주의의 세기 혹은 이성주의의 시대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시기에 철학자들은 이전 시대의 경험주의 및 이성주의를
수용하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종교적 원칙들을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특히 인간의 정신과 인간이 안다고 굳게 믿는 현실 사이의 안전하고 쉬운 관계를 맹신하는 태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시도했다. 로크의 경험주의가 제시했던 주제들을 바로 이 시대의 조지 버클리와 데이비드 휴미 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면서 인식론의 총체적인 전복을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가장 고차원적인 인식론의 저자가 바로 칸트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기계주의 역시 이 시기에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계속해서 자동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기계는 결국 인간이라는 한 유기체의 모형으로까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18세기에는 유물론 철학과 감각주의 철학이 등장했고 경제학과 정치학 이론이 사회현상에 대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의 관심을 배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개념과 공동체 및 정부의 개념은 드디어 세속적인 차원을 확보했고 왕좌와 교황의 전통적인 기능에 대한 진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비평적 탐구의 시선은 거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를 상징하는 것이 백과사전이라는 의견은 결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백과사전이라는 방대한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백과사전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삶의 모든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모든 형태의 지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관점들까지 모두 수용하면서 동등하게 다루는 지식체계가 구축되었다. 관용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점을 좀 더 온건한 관점으로 무마하기 위한 신중한 계산의 결과였지만 이러한 문화정책의 유연성 역시 18세기적인 감수성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대학에서 활동하던 학자 계층과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지식인 계층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프리랜서 지식인들 역시 교수들 못지않게 철학과 자연과학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고 몽테스키웨, 볼테르, 디드로처럼 우리가 세계를 비판적이고 아이러니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논문이나 팸플릿을 통해 새롭고 자극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철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성격의 소설들 역시 이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며 발전했다. 18세기에 꽃피우기 시작한 이러한 장르의 소설들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형태의 인간 사회에 대한 취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백과사전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철학은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뿐만 아니라 장인들이 소유하던 지식의 가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문화와 산업 간의 색다른 결속력이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의 출판은 철학과 과학 분야의 수권 사업이었지만 대량 출판을 위해서는 자본과 이윤을 상정해야 하는 산업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18세기에는 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화 활동이 동시에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소설가들은 일찍부터 특정 구매자들로 구성된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작품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은 더 이상 구시대의 후원자가 아니라 책을 팔아줄 상인과 책을 읽을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부르주아 독자층과 새로운 사회계층을 위해 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책들까지 출간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모든 현상의 분명한 영향하에 새로운 형태의 서술 양식, 예를 들어 지나치게 기술적인 용어나 표현들을 피하고 편안한 대화의 형식을 선호하며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친근감에 집중하는 서술 양식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